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내신 한국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어떤 그 사회와 경제적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서 핵심적 키워드는 뭐였다? 변화였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그 변화를 담아내고 있는 파트 경제와 사회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그 변화의 어떤 지향점, 그 지향점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의 모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모습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모습, 또 평등사회의 어떤 모습, 이 모습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조선 후기에서 그 힌트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갑니다. 자, 먼저 일단 농업 생산력 증대, 양난 이후에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농업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킵니다. 자, 경작지 확대, 외란과 호란 이후 정부의 황무지 개간 장려, 그래서 경작지가 증가하였다. 그냥 이건 상식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고. 자, 농업 기술의 개발, 농기구와 시비법. 시비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비료 만드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했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새로운 농법을 시도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견종법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요 씨앗을 어디다 심었냐면 요 봉우리에다 심었어요. 이렇게 봉우리에다가. 그런데 견종법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 사이에다 심는 거예요. 요런 게 있으면 바람도 막아주고 굉장히 어떤 그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견종법입니다. 견종법 위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의 위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 견종법, 그러니까 농업기술의 어떤 발달, 이건 이제 주로 밭농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다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 견종법 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논농사에서. 아까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었다면 논농사에서는 물을 대고 벽실을 뭐 뿌리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바로 모내기법. 와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내기법의 전국적 확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네, 조선 후기 볼 수 있는 모내기법의 전국적 확산. 완전 중요, 완전 중요.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벽실을 모판에다가 따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쭉 대고 어느 정도 자란 그 벼를 이렇게 심는 거죠. 줄에 딱 맞춰 심는 거잖아요. 그죠? 이양법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고려 말부터 이미 알려는 졌지만 정부에서는 장려하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 봄에 만약에 비가 안 오면 특히 봄가뭄 심하잖아. 심하면 이게 안 심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 농사 완전 망치는 거예요. 근데 벽실을 그냥 뿌리면 지가 알아서 물이 없더라도 알아서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모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모내기법을 장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는 이제 농업기술의 개발 그리고 저수지의 어떤 확보, 이제 물을 댈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라. 그러면서 이 모내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내기법이 시행되면 여러분들 어떤 효과가 있냐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해낼 수가 있어요. 5명이 농사일을 지어야 될 일을 1명이 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김매기가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김매기는 이제 여름에 피를 뽑아줘야 돼요. 왜냐면 그 피가 정말 거의 벼랑 똑같은 모양으로 자랍니다. 근데 피를 안 뽑아주면 나중에 그 벼에 이게 벽시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직파법이라 그래서 그냥 벽시를 이렇게 뿌려놓는 거죠. 뿌려놓는 상황 속에서 이게 뭐가 벼고 뭐가 피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양법, 모내기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줄을 쭉 맞춰놨으니까 피가 자라는 곳은 그 벼가 자라고 있는 어떤 그 다른 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만 쭉쭉쭉 뽑아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벼 벨 때도 마찬가지고 쭉쭉쭉쭉 뽑아주면 되는 거고 굉장히 노동력이 절감이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 그럼 이 1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1명은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넓을 광자에서 광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분홍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분홍이 될 거예요. 그죠? 반면에 이 5명 중에서 한 명이 한다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4명은. 4명은. 4명은 이 한 명이 다 하니까. 옛날에는 같이 했는데 이제 이 한 명이 농사를 지으니까 나머지 4명은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임노동자. 네. 토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임노동자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내기법이 도입되면서요. 이렇게 농민층을 분화시키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건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어쨌건 모내기법 도입 이후 수확량은 증가했고요. 노동력 절감했습니다. 자, 5명이 할 일 1명이 있고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자, 이모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왜냐면 이모작이 가능해진 건 왜냐면 자, 보세요. 벼가 지금 자라는 기간인데 이때가 여러분들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 설명드릴게요. 자, 벼가 이렇게 자라는 기간이에요. 자라는 기간인데 요 앞에 요만큼이 여러분들 이 보리 있잖아.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하고 벽지를 뿌리는 기간이 겹치는 거야. 그럼 벼농사를 하려면 보리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다? 요 기간 동안에 이 벽지를 따로 모판에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가 자라는 거야. 자랐어. 그래서 수확했어. 수확하면 이제 이곳에다가 어느 정도 자란 그 벼를 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모작이 가능해졌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모작이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다가 여러분들이 보리는 소작료의 수취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농민들한테는. 그냥 보리는 내 식량이 되는 거니까. 이 보리 갖고 또 봄을 버티는 겁니다. 가을 추수할 때까지.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모작이 가능했더라. 자, 농민층 분화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분홍이 등장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내기법은 여러분들 조선 후기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작물 재배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급자족의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조선 후기 오면 여러분들 내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팔기 위해서도 작물을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상품 작물 재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품 작물 재배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거 면화, 그다음이 담배, 네, 이런 것들. 면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소음이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옷감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이 면화로 만든 걸 우리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담배. 여기 이제 양란 이후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상품 작물 재배를 많이 하더라. 특히 이제 담배. 이 정조대왕께서 거의 뭐 너무 좋아하세요, 담배를. 모든 국민들이 담배를 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담배를 좋아하셨던 왕이 바로 정조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농민층의 분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일부 농민이 바로 광작, 넓게 경작하는 걸 통해서 분홍으로 성장했고 많은 농민은 임노동자로 전락하였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조선 후기는 모내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농민층이 지금 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 자, 요건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모내기법이 도입되면서 나온 변화인데 지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토지를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소작료야, 소작료.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조세가 아니라 지주에게 내는, 땅을 빌렸으니까 지주에게 내는 지대예요. 이걸 지대라고 하는 거야. 자, 옛날에는 어떤 형태였냐면 조선 전기 주로 바로 도조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조법이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타조법이었어요. 타조법. 이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타작하고 나서 그 조를 지대를
나누는 거예요. 이 타조법은 2분의 1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작을 했어. 100가마가 나온 거야. 그러면 지주한테 50가마를 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타조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조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도조법이 뭐냐면요. 이 도자는 어떤 도자냐면 도박할 때 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대를 내는 데 있어서 도박을 하는 거야. 이걸 도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농사 짓기 전에 지주에게 내가 오늘 당신에게 무조건 쌀 60가마를 주겠다. 나머지는 다 내가 갖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타조법으로 했거든. 100가마에서 50가마 반반. 그런데 갑자기 이 소작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60가마 주겠대. 내가 지주인데 60가마 주겠대. 지주 입장에서 작년 50가마 했는데 60가마? 손해볼 거 없잖아.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작이는 도박을 거는 거야. 소작이는 자신이 있는 거지. 내가 올해 120가마, 130가마를 생산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0가마 생산해서 60가마 주면 나는 얼마 갖고 있는 거야? 70가마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조법. 이건 뭐냐면 바로 농업기술의 발달. 소작인들이 그 모내기법을 통해서 농업기술의 발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조법 딱 정해주는 거예요. 딱 정해주는 거예요. 나 60가마 무조건 줄게. 이런 식으로. 이게 확산되면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경제적 계약관계로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타조법 하에서는 일단은 파이가 커야 지주가 가져갈 게 많잖아요. 그러면 지주는 끊임없이 소작인한테 야야야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농사 좀 져라. 너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냐? 이렇게 잔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잔소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내가 양반이야. 상민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분관계로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타조법에서는. 그런데 도조법에서는 뭐냐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조건 60가만 주기 약속을 한 거잖아. 그럼 이제 지주 입장에서는 제가 뭘 하건 아무 상관 안 해도 되는 거야. 난 60가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러면서 어떤 신분적 종속관계가 옅어지고 계약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 이걸 바로 계약관계의 어떤 신분적 어떤 변화도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모내기법이 도조법을 또 확산시켰고 그 도조법이 또 이렇게 신분제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내기법은 조선 후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수공업을 볼게요. 대동법의 실시로 수공업 생산 촉진. 이게 왜 그럴까? 자, 대동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등장했던 상인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공인이잖아요. 공인이잖아요. 그죠? 이 공인이 대량의 물건을 사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량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잖아. 얘기했잖아, 내가. 그죠? 그래서 수공업 생산이 촉진되었고 국가의 장인세를 납부하고 자유롭게 생산하는 수공업자가 증가했고 그래서 민영, 국가 주도가 아니라 개인이 왜냐면 공인이 지금 나한테 홈이 100개를 만들어 달래. 와우 바빠. 그러면 내가 돈도 되겠는데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야. 민영수업 발달.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선대제가 성행합니다. 이 선은 뭐냐면 미리 선자에다 지불할 대자예요. 미리 돈을 지불하는 제도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공인, 이게 상인이잖아요. 상인이 이 수공업자에게 미리 백량을 줘. 미리 백량을 주고 야, 홈이 한 100개만 만들어 봐. 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대제예요. 백량을 미리 주고 홈이 100개 만들어 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선대제. 미리 돈 주고 하는 것이죠.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가격은 이 상인이 정할 겁니다. 그래서 100개를 받으면 이걸 뭐 2냥에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팔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선대제가 성행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공업자가 상인 자본에 예속되었는데 나중에 이 수공업자가 독립수공업자가 등장한다. 무슨 말이냐면 수공업자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수공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직접 상인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때 이 수공업자는 가격 결정권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세냥이 넘길게 네가 알아서 팔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수공업자가 물건도 만들고 그것도 팔고.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자신들이 물건을 만들고 뭐 삼성몰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수공업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모습들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조선 후기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광업을 한번 보죠. 광업입니다. 자, 광업. 자, 광업은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돼.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광업도 발달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내기법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해요. 교환 경제가 활발해집니다. 자, 이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연료가 많이 필요하네. 광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회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붐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부역제 해이, 민영수공업의 발달로 수공업의 원료가 되는 광산물 수요의 증가, 민영광업의 발달. 자, 17세기요. 설점수세제가 실시가 됩니다. 설점수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점포를 설치하고 세금만 걷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원래는 관영광업이었잖아요. 조선전기만 해도. 근데 그냥 민영 알아서들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 대신 세금만 내 라고 하는 게 이제 설점수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근데 이게 하도 이제 발달하니까 이제 못하게 해요. 예. 자, 청과의 무역 확대로 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광 개발이 활발해졌고요. 불법적인 잠체. 이건 뭐냐면 몰래 하는 거야.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몰래 숨어서 채굴하는 잠체도 성행하게 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광업이 이제 흥하면서 등장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덕대라는 사람이에요. 자,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는 근대적 생산 방식의 등장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덕대는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상인들 있죠.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 상인 자본을 끌고 와요. 상인 자본을 끌고 와요. 돈 끌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농민층 분화에서 5명이 할 일 1명이 한다 그랬죠. 나머지 4명은 토지에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 노동자들을, 임노동자를 고용해요.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자본을 끌고 오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광산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랑 비슷해요? CEO. 전문 경영인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자본 끌고 오고 노동자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의 모습들. 바로 덕대가 광업에서 등장한다라는 거.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완전 중요합니다. 예, 덕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덕대의 등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선 후기 그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서 뭐니 해도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 상업하는 상인들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상인은 크게 국가가 주도하는 관어,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관어 상인이 있고, 그 다음이 그냥 개인적으로 물건을 팔고 사는 사상이 있겠죠. 그래서 관어 상인과 사상이 있어요. 관어 상인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뭐 조선 전기에 뭐 있었던 뭐 시전상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조선 후기에 또 등장했던 대동법의 시행으로 등장했던 누구? 공인. 이런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가볼게요. 공인의 등장, 어떤 법이 시행되면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국가의 관수품을 조달하는 어용상인인 공인 등장했고, 이 자본 축적, 바로 이들이 독점적 도매상인. 이 도구가 뭐냐면 독점적 도매상인이에요. 물건 왕창, 돈이 많으니까 왕창 사들여가지고 싸게 확보한 다음에 비싸게 팔아 넘기는 그런 독점적 도매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했다는 거. 이건 뭐 공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인뿐만 아니라 시전상인도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보부상은 좀 이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사상들도 돈 많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 도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독점적 도매상인의 모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 중 하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습들, 경제의 어떤 그 요소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조선 후기다라는 거. 요게 바로 이 단원의 핵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사상의 성장. 사상의 성장. 자, 사상입니다. 금난전권의 폐지예요. 자, 이거 누가 했죠, 여러분들? 금난전권? 이게 이제 난전, 시전상인들이 난전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권리인데 이걸 폐지했죠. 누가? 정조 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걸 바로 신년년에 통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에 다 부합하도록 통하게 한다. 라고 해서 신의 통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상업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조의 의지가 보인 거죠. 그래서 사상이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서울과 지방장시 연결 지점을 두어 상권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상들 한번 볼게요. 자,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먼저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경강상인이 있습니다. 경강상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성입니다. 개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바로 송상이에요. 송상. 전국에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있어요. 지점. 엄청나죠, 여러분들. 왜 요즘도 여러분들 뭐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 막 전국에 막 지점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지점들도 송방이라고 해서 설치하고 있다. 의주에는 만상, 그 다음에 유상은 평양, 여기는 평양, 그리고 부산에는 동래, 내상. 이런 상인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상들이고 거상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시도 있습니다. 장시, 이런 사상들이 또 장시도 가겠죠. 뭐 광주의 송파장, 은진의 강경장, 뭐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포장 등 18세기 중엽에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장시가 개설돼요. 와우, 엄청나죠? 일부 장시는 상설시장으로 발전했고요. 보부상들, 바로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보부상이에요. 이 보부상들이 전국의 장시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보부상들이 전국의 장시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장시 봤고요. 그 다음에 포구가 있어요. 포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배를 갖고 물건을 갖다 대고 또 실어 나르고 라고 하는 곳입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마포, 영등포 이런 곳들이 다 포구에서 상행을 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18세기 이후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했고요. 바로 선상, 선박을 이용하여 각 지방에 물품을 구입한 뒤 포구에서 판매하는 상인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상은 뭐 이 독점적 도매상인의 가능성이 있는 뭐 만상이나 유상이나 뭐 송상이나 경강상이나 내상이나 다 선상의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파는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사람들 선상이 될 가능성이 많죠. 특히 선상의 대표적인 상인들은 바로 이 강을 이용하는 경강상인이 되겠죠. 이런 어떤 선상들 다 사상들의 가능성이 많아요. 공인도 선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여튼 돈이 많은 어떤 상인들은 다 거상들은 선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전국 각지의 포구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했고요. 경강상인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강상인이 대표적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구에는요. 그러면 선상들이 왔어. 뭐 개성상인도 왔고 유상도 오고 뭐 송상도 오고 뭐 내상도 왔어. 배를 대고 왔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건을 중개해 주는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그들이 좀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자, 바로 객주와 여각이라는 게 있어요. 객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개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여각은 여관이야. 쉽게 얘기하면 숙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 물론 여기서 이제 중개무역도 하기도 합니다. 포구에서 선상들의 상품 매매를 중개하고요. 운송, 보관, 숙박, 금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와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 포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물건도 나누고 막 술도 막 마시면서 막 이렇게 서로 잠도 자고 이런 모습들 보이겠죠. 굉장히 활성화된 상업의 발달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이 모습에 굉장히 근접한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대외무역을 한번 볼게요. 국내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대외무역 발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물건들이 이제 와 돌아가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그 물건을 또 소화할 수 있잖아요. 17세기 중엽이후 국경지대에서 공무역인 바로 계시와 사무역인 후시가 발달했다. 계시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라 대 나라, 사무역은 민간인 대 민간이냐는 그런 후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청나라와 할 때는요. 중강계시, 후시, 중강지역의 계시와 후시가 있고요. 책문의 후시에서 공무역과 사무역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이런 지역과 또 뭐 이런 지역, 이런 지역에서 지금 이게 청나라와 계시무역 또는 후시무역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수출품은 뭐 은, 종이, 무명, 인삼 이런 거 수출하고 수입품은 비단, 약재, 문방구. 주로 이제 양반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뭐 수출품과 수입품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지불 수단은 은이잖아. 그 은이 대부분 지불하는 중국 쪽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청나라의 무역은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은 여러분들 일본 무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동네 내산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외관에서 무역 활동을 전개했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의주 만상들. 의주 만상들이 청나라와 교육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개성 송상이 또 중개무역을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뭐 또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를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와우 지금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 발달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환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화폐. 필요하겠죠.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우리 역사에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화폐가 제대로 유통된 적은 없어요. 근데 조선 후기 와서 이렇게 상을 발달하니까 화폐가 필요하겠죠. 불편하잖아 없으면. 자, 그래서 상공업의 발달, 대동법 실시 이후 조세와 지대의 급납화. 이건 뭐냐면 이제 돈으로 세금을 또는 지대를 내도 지대는 여러분 소장료라고 했죠. 세금을 국가에 내거나 소장료를 지주한테 낼 때 이렇게 돈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18세기 후반 바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고 신용화폐가 등장합니다. 이 상평통보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 시기는 바로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숙종 때. 네, 숙종 때 유통되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황. 이 전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쩐이에요, 쩐. 돈이 황무지 할 때 말라버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쩐이 말라버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화폐가 얼마나 좋아. 이제 그 화폐만 쌓아놓고 있으면 얼마든지 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폐가 신용이 없으니까 화폐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쌀을 쌓아둬야 돼. 그 당시 현물 화폐로서는 이제 쌀이 이제 일반적이었으니까. 근데 쌀을 쌓아두면 문제가 발생해. 시간이 지나가면 쌀이 눕잖아요. 그리고 또 이 쥐가 또 갉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실이 난단 말이지. 근데 돈 어때? 얼마나 좋아요. 줄어들지도 않고 쥐가 먹지도 않고 그냥 쌓아두면 언제든지 나가서 쌀 바꿔먹을 수 있고 좋은 쌀로 바꿔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보이면 무조건 창고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아. 이런 현상을 바로 전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건값을 내린다고요. 어쩌면 돈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니까. 결국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전황은 거꾸로예요. 전황은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화폐가 귀해. 그리고 대신 그 화폐를 구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막 내놓는다고요. 물가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주나 대상인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했고 유통되는 화폐가 부족해지는 전황이 발생하였다. 이건 개념으로
조선 후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길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잠깐. 예, 잠깐. 이게 이제 아직 자본주의 어떤 연습이 안 돼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또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경제에서는요. 이런 변화를 봤어요. 우와. 조선 전기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은 확인하신 겁니다. 그죠? 오. 야, 막 지금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객주 여각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공인들이 지금 막 물건 엄청 사들이고 있고요. 모내기법을 통해서 광작 경영에 성공했던 경영들이 또 이렇게 상행에도 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복잡하고 변화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신 겁니다. 조선 후기 때. 자, 그러면 사회는 어떨까? 사회는. 자, 사회도요. 보세요. 지금 조선 후기 오면 여러분들 그 정치 변화가 붕당 정치, 그다음이 환국 정쟁, 그다음이 탕평 정치, 그다음이 세도 정치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환국 정쟁, 세도 정치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권력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권력은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수 가문에 권력이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지금 많아진다는 얘기야.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그죠? 즉 양반층이 분화한다는 얘기죠. 바로 붕당 정치의 변질로 권반 여전히 중앙 권력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양반, 향반 떨어져 나온 양반들이에요. 향촌에서 그나마 양반에게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잔반 완전 몰락한 사람들. 이 사람 잔반은요 농민들보다도 더 못 살아.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 거예요. 잔반. 그 여러분 그 강원도 정선에 가시면요 그 양반전의 고을이 있습니다. 네, 바로 박지원의 양반전의 그 무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정선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지역 정세 살고 있는 한 양반이 있었는데 너무 못 살아요. 그래서 환국을 빌렸는데 환국은 알죠 여러분들? 예, 춘대 추납제도 환국을 못 갚는 거야. 못 갚는데 중앙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환국을 못 갚느냐라고 해서 이 사또가 빨리 그 양반한테 환국을 갚도록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지역의 상놈 바로 분홍이 되었던 사람에게 양반직을 넘기고 그 환국을 갚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게 바로 양반전이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 잔반은 바로 그 양반전에 등장하는 몰락한 양반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인층은요. 일단 서얼 볼게요. 이 서얼은 여러분 누가 그랬죠? 첩의 자식이라 그랬죠? 임진왜란 이후 차별이 완화되었고 납속 공명첩으로 관직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하. 관직 진출의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집단 상소 운동을 전개해요. 그러니까 서얼들이 아니 우리는 양반의 핏줄인데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 우리도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상소를 한 거예요. 그 결과 그런 어떤 노력들이 정조 때 바로 규장과 검서관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규장과 검서관 등용되어서 왕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죠. 유득공이라든지 박제가 이덕무가 아주 대표적인 바로 이 규장각 검서관이 되겠습니다. 정조하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왕권 강화, 규장각, 초계문신제, 수원화성, 장용령 딱 나와야죠 여러분들. 그죠? 바로 그 규장각에서 이렇게 인재들을 서얼 출신들을 우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중인들 중에서 전문직 중인들이 있잖아요. 서얼 말고 원래 중인들. 오리지널 중인들이지 뭐. 이 중인들도 상업과 무역 활동으로 경제를 축적, 특히 역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청의 문물을 적극적 수입. 돈 무지하게 벌어요. 이 청나라 갔다 왔더니 와 좋은 물건 많은 거야. 그거 갖다가 팔면 대박 나는 거예요. 잘 팔리거든. 양반들이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살려고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돈을 좀 벌었어. 돈을 좀 버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양반보다 못할 게 뭐가 있지? 우리도 어쨌건 지배층이기도 하고 돈도 많고 우리도 양반 좀 살아보자. 근데 지금 서울들을 보니까 양반의 핏줄이 반이 섞였잖아요. 서울들을 보니까 와 규장과 검소관도 올라가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달라는 대규모 소청운동, 뭐 상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소청운동 전개했지만 뭐 성공하지 못해요. 하지만
거의 양반처럼 넉넉하니까 사는 모습들. 시를 짓고 즐기는 시사. 이런 시사를 조직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인. 그 다음에 이제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이제 상인. 하여튼 다 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 지금 이게 신분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나사가 풀리고 있는 거야. 왜? 신분제가 풀려줘야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평등사회로 지금 한 발자국 전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상민은요. 분홍층이 납속과 그리고 공명첩을 이용하거나 족보를 매입, 위조해서 양반으로 상승했더라. 납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공물을 내고 양반이 되는 거예요. 공명첩은 납속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바로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 양반 임명증이죠. 여러분들 그저 정선에 가시면요. 양반 증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양반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양반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는 족보를 매입 위조해서 양반으로 올라가게 됐다. 어호. 상민들 중에서 이제 돈 좀 번, 모내기법을 통해서 돈 좀 번 그런 농민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양반이 되고 있어. 물론 여러분들 그 양반은요 명예직이에요. 실제 어떤 관직에서 일한 건 아니었고요. 명예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반 되면 좋은 게 있죠. 왜? 군역의 면제가 있습니다. 군역법도 여러분들 1년에 한 필 내는 거지만 양반은 내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상민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 자, 노비는요, 납속이나 군공, 뭐 임진왜란 때 전쟁 많았으니까 그런 공을 세워가지고 신분을 상승하거나 도망을 통해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났다. 국가정책의 변화, 바로 노비 종모법.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 아버지는 만약에 노야. 아버지는 노야. 신분이 천민이야. 엄마가 근데 양민이야. 그러면 이 자식의 신분은 뭘까?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하다. 이거 일천직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식은 바로 노가 돼야 돼. 노비가 돼야 돼. 천문. 신분은 천민이 되는 거야. 천민. 신분은 천민. 그런데 노비 종보법은 뭐냐면요. 이 자식의 신분을 어머니 쪽을 따라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양민이잖아. 그러면 이 천민이 아니라 바로 양민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상민들이 지금 막 공명첩 납속을 통해서 막 지금 양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럼 그 자리에 비었잖아. 그럼 그 자리에 채워 넣어야죠. 누구로? 노비로. 그래서 노비를 양민화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래저래 지금 막 신문제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양반층도 분화해, 중인층도 지금 막 그 양반직으로 올라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어. 그다음에 상민층들은 뭐 분홍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양반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노비들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신문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4단계 신문제가 와르르르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확립. 조선 전기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중시되었고 자녀 군분상속, 자녀 돌아가면 제사를 지냈대.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고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고려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7세기 이후에는 이제부터 이제 부계, 아버지 쪽이 중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장자 중심으로 상속과 제사가 이루어졌고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됨. 제사를 지낼 때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 그러면 딸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남의 집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양자.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랬을까? 조선 후기에 아마도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이번 예속 논쟁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예법이 강조되잖아. 그러니까 양난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 흐트러진 어떤 사회 질서를 다잡고자 이 어떤 예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교조화시키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가정으로 침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모습들이 좀 남성 중심의 어떤 모습들로 고착화된 거죠. 그 모습이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남성 중심의 어떤 이런 어떤 뭐 사회 시스템 아직까지 여전히 그래요. 아직까지 여전히 여성들이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어떤 그 모습들이 우리 전통이다. 이게 우리 전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조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17세기 이후나 가서야 나타난 모습이었고 그 이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의 지위 변화. 뭐 당연히 가부장적 제도가 되면 여성의 지위 변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부 일처제이지만 첩을도 돌 수 있었고요. 첩의 자식인 서얼들 그 차별했고 17세기 이후에는 친영 제도가 정착하였다. 친영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자가 이제 남자 집에 가서 사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의 이혼과 재혼의 금지 그리고 정절 종시 여성의 지위는 하락되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의 여성의 지위는 가정 내에서 굉장히 높아요. 평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조선 후기 와서는 여성의 지위가 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촌사회의 변화 배경 분홍층의 성장, 몰락 양반의 등장,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었다. 그렇죠. 예. 몰락한 양반 잔반 앞에서 새롭게 양반이 된 그 비단옷 입고 말이죠. 상민 출신인데 양반했다고 이렇게 다 거들먹대고 있는 모습들. 너 몰락한 양반이잖아. 잔반이네. 이렇게 다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양반의 권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 자신들 그 지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뭘 했냐면 촌락 단위로 동약. 원래 이제 향촌 단위에 여러분들 향약이 있어요. 근데 그걸 더 세분화해서 동네 단위로 또 약속을 만든 거야. 동약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서원과 사우. 우리는 이런 조상을 모시고 있어. 우린 진짜 오리지널 양반이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보학. 우리의 어떤 족보를 한번 봅시다. 우리의 뿌리를 봅시다. 라고 하는 또 보학이 발달하더라.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원래 양반들은 자신의 양반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고 짝퉁 양반들은 우리도 양반 대접을 해달라. 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그 향촌에서 구양과 원래 양반과 신양 새롭게 양반된 그 양반들끼리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양들은 신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신양은 우리도 양반이야 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걸 부딪힌다고요. 새롭게 양반층으로 성장한 신향과 바로 제지사족 이건 이제 구양이에요. 원래 그 제지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사족 양반이라는 얘기예요. 간의 대립 발생. 정부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납속 향직 매매를 통해 신양을 지원해 줍니다. 이건 특히 여러분들 이 신양들은 여러분들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양반 됐잖아. 그러니까 사또한테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뇌물 딱 줘가지고 여론을 좀 유리하게 신양 측에 좀 유리하게 지금 끌고 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수령 중심의 관권과 결탁한 신양층의 향권 도전. 향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향촌에 있는 리스트예요. 요 리스트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양반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그 양반 리스트에 자신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거 좀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러면서 신양들이 점점 향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더라. 왜? 쩐이 있으니까. 모름지기 조선 후기는요. 이게 쩐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 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조선 후기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더라. 어허, 지금 우리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수령이 있어. 그를 보조하고 있는 향리 이렇게 있어. 그런데 지금 신양이 있어. 그리고 구양이 있어. 이게 향촌이야. 그러면 신양 파워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령한테 뭐 돈도 주고 뇌물도 주고 어쨌든 눈치 좀 볼 거 아니에요. 구양도 나름대로 야, 너 수령이 너 제대로 질서 좀 해줘. 수령의 어떤 지위는 당연히 중재를 해주기 때문에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수령의 심부름을 여는 향리 역시 덩달아 세질 수밖에 없겠죠. 수령과 향리의 권한 강화, 신양 세력이 향촌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함. 향후에는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 이러면서 수령의 어떤 그 힘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거. 향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유향소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론을 어떤 형성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세금 자문기구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수령 중심의 향촌 지배가 강화되었다. 이런 어떤 그 체제의 정조도 한 역할을 해요. 향약 있잖아요. 그 마을의 약속. 그러니까 원래 그 마을 양반들이 좌우하는 건데 향약을 수령이 관장하도록 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이 조선 후기는 나타나고 있더라. 오케이. 자, 지금 경제와 사회를 살펴봤어요. 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제도가 와르르르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전 인민의 양반화 그잖아요. 양반수는 증가하고 있고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경제는 어때요? 경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어떤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광업에서는 덕대, 그죠? 그리고 상업에서는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그리고 또 생산력 증가를 할 수 있는 모내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변화를 지금 오고 있더라. 경제와 사회, 경제는 자본주의 싹이 보이고 있고 사회는 평등사회의 어떤 싹들이 지금 움트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 변화의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드디어 조선의 근대의 전근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문화 파트 저와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